반갑습니다. 오늘은 3단원의 법원과 헌법재판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법부 마지막 단원인데 이 사법부를 배우면 2단원이 종료가 됩니다. 좀 내용이 많고 어려워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국가기관 법원이라고 되어 있죠. 적용한다는 뜻이 적용할 사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사법이라고 부릅니다. 사법. 그래서 법을 적용하는 곳이 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였죠. 그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일상생활에 맞게 적용을 해서 판단하는 곳이 법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법은 법을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사법에 해당하는 사법부가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사법부고 이 법을 판결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사법부가 되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 법을 집행하는 곳은 정부,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곳이 법원이다 라고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법부의 독립 파트로 넘어와서 이 사법부는 입법부, 국회와 행정부, 정부와 분리가 되어 있는 독립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사법부가 독립이 돼야 하지 이제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겠죠. 자,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 없이 독립해서 재판하는 것도 있는데, 다른 국가기관이라 하면 어디가 있었다? 바로 국회와 정부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국회와 정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인 기관이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은 공정한 재판이 있어야 사회 질서 유지,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면 재판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법원은 독립이 돼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법원의 독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법원의 조직을 법률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구성한다 되는데,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사법부 자체를 뭐 시킨다? 독립시킨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고, 그럼 이제 법원도 독립하고 또 뭐도 독립을 해야 되냐면 법관, 판사님이죠. 법관이 다른 국가 권력에 간섭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되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법관의 독립이죠. 법관의 독립.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법부의 독립도 보장이 되어 있고 판사님인 법관의 독립도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장 밑에 있는 판사님인 대법관이 있는데,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요청을 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 판사님들 있죠? 일반 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일반 법관들은 10년이고 위에 있는 대법원장, 대법관은 6년이 되겠습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건 헌법상에 어떻게 보장이 되어 있는지 헌법상에 있는 내용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자, 첫 번째, 101조 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제 103조를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적혀 있죠. 저게 대표적으로 뭐다? 법관의 독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04조 3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라고 적혀 있죠. 대법원장이 직접 인사의 독립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자, 105조 3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기는 10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임기를 보장하고 있죠. 그래서 법관의 신분 보장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6조 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무거운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이제 근무를 정지하는 거죠. 감봉, 월급을 좀 깎는 거예요. 기타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웬만하게 중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럼 좀 신분상의 보장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이 법관의 신분상의 보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이란 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은 독립되어 있고 판사인 법관도 신분상 독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쉽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법안의 주요 조직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법원은 크게 3가지 법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심 사건을 주로 재판하는 법원, 지방법원입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도 재판한다 되어 있는데 자, 지방법원은 단독판사, 판사님이 한 명인 거예요. 통상 사건이 발생했을 때 판사님이 한 명이서 재판을 합니다. 뭐 유튜브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판사님 혼자 나와가지고 막 일 처리하는 거. 근데 그게 지방법원에서 1심인데 1심이 마음에 안 들어서 2심을 신청할 수 있잖아. 근데 2심은 판사님이 3명이 나오는 거죠. 그걸 보고 지방법원 합의부라 부르는데 그래서 이 항소 사건은 2심인 거죠. 2심 재판도 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대신 2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판사님이 3명인 사람과 하겠죠. 자, 첫 번째, 지방법원은 통상 몇 심을 재판한다? 1심을 재판하고 이 1심 사건의 항소 사건도 재판하는데 그거를 항소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고등법원이에요. 자, 고등법원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에서 1심을 했죠. 1심 판결이 마음에 안 들 때 항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항소를 하게 됐을 때 재판을 하는 곳이 바로 어디다? 2심 재판인 고등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심 사건은 주로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에서 담당하는데 이때 지방법원에서 하는 1심 재판은 판사님이 한 명이 아니고 3명인 재판이 되겠죠. 좀 사회적으로 무거운 주제에 벌을 주는 그런 재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고등법원을 거쳐서 만약에 이것도 안 되고 마지막 3심까지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한 사건은 3심이라 부르는데 그 3심은 대법원에서 무조건 담당을 하고 자, 특허법원이라는 곳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한 상고도 바로 누가 한다? 대법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상고는 무조건 대법원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자, 모든 사건의 최종적인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 어디다? 대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라인이 나와 있죠. 자, 통상 밑에가 1심 라인, 중간에가 2심 라인, 세 번째가 이제 대법원 3심입니다. 여기 가정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에서 1심을 해서 여기서 억울하다고 요청을 하는 게 2심으로 요청하는 게 바로 무슨 소? 항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불복해서 올라가는 게 무슨 고? 상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특허법원은 특이하게 고등법원하고 색깔이 똑같다라고 되어 있죠. 레벨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주로 2심의 성격이다. 그래서 여기서 재판을 하고 억울하고 상고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대법원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재판이 다 3심 제도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잘 유의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판은 3심이 아닙니다. 자, 그럼 기타 법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기타 법원은 가정법원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집안사건,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재판하는 장소가 되겠고, 자, 행정법원은 잘못된 행정작용에 관한 소송사건을 재판하는데, 우리 행정소송, 우리 행정재판 들어봤죠?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특허법원은 주로 특허, 어떤 생산된 물건에 관련된 모든 경제적 이득권을 보고 특허를 가진다라고 부르는데 그런 특수한 기술을 내가 가졌느냐, 내 걸 훔쳤느냐를 재판하는 곳이 바로 특허 재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정도의 재판하는 법원이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법원의 기능인데 여기서 점점 어려워져요. 자, 첫 번째, 법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아무래도 재판입니다. 재판. 네, 법원에서는 재판을 주로 담당을 하죠. 자, 재판을 통해서 법률을 해석한 다음 뭘 한다? 적용을 하겠죠. 해석한 다음 적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법률은 굉장히 추상적이야.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거를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예시를 다 담기 힘들어요. 그럼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벌을 준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람을 어떻게 다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 나오지 않죠.
범적으로.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내가 마음 먹고 때릴 수도 있고, 실수로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이 다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 판사님들이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뭐다? 재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 두 번째 법원이 가지는 기능을 보면, 자, 말이 좀 어려운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헌은 뭐냐면 헌법을 위배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뭐가 헌법을 위반했다? 법률이 헌법을 뭐했다?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법률이 헌법을 위반할 수가 없죠. 헌법이 훨씬 높은데. 헌법 밑에 뭐가 있잖아요. 법률이 있잖아요. 헌법 밑에 법률이 있는데 법률을 만들었어. 국회에서. 근데 만들고 보니까 헌법을 어긴 것 같아. 근데 이 법률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법원이죠.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판사님이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법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랬을 경우 재판을 중지하고 이 법률이 헌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한번 판단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게 바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에요. 자, 어디다가 요청을 하냐면 헌법재판소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이 법률이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걸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권인데 위헌법률심판 제청권을 누가 가진다? 법원이 가진다 이 뜻입니다. 자,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자, 봐봐. 헌법이라는 게 있고 법률이라는 게 있어. 자, 근데 이 법률을 누가 만든단 말이야? 국회가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가지고 누가 재판을 해? 법원이 재판을 해. 근데 법원에서 누구한테 속칭 이른 거야. 헌법재판소한테 야, 이 법률을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뭐 되었다. 문제가 된다, 지금. 헌법을 위반한 것 같다. 이거 확인해가지고 이거 만약에 헌법 어긴 것 같으면 없애달라 이거죠. 자, 이거는 법원이 누가 만든 국회가 만든 법률을 뭐 한 거죠? 견제한 거죠. 견제. 그래서 이거는 사법부가 누굴 견제하는 거다. 입법부를 뭐 하는 거? 견제하는 거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권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누가 한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합니다. 그리고 위헌법률심판은 누가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기능 보겠습니다. 명령규칙처분심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명령규칙처분에서 명령만 우리 기억을 해보자면, 명령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과 정부예요. 이 대통령과 그 정부가 한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이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누가 갖고 있다? 법원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명령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헌법과 법률에 봤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원에서, 특히 대법원에서 뭘 할 수 있다? 최종 심사할 수 있는 거죠. 야,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 국가기관의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재판하기 전에 명령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판단될 경우 어디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대법원에서 이게 맞는 명령인지 아닌지,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대법원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거랑 다르죠? 앞에 거 위헌법률심판 제청권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그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명령규칙처분심사는 그 직접 법원에서 심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어요. 자, 그래서 법원의 기능은 지금까지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재판, 두 번째가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명령규칙처분심사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 뒤에 가면 자료에 나올 텐데, 국가 권력은 이렇게 권력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회가 법원을 견제한 경우도 있고,
법원도 국회를 견제하고 법원도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기능이 각각 존재하거든요. 자, 요거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접. 자, 첫 번째, 지금 사법부를 배우고 있으니까 사법부부터 볼게요. 자, 사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기능 보시면 자, 위헌 법률 심판 뭐라고 나와 있죠? 제청권이라고 나와 있죠. 아까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잘못됐다고 요청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를 견제한다? 국회를 견제하는 권한이 되겠죠? 자, 그럼 국회는 당하고만 있어야 되냐? 자, 여러분들 대법원장하고 대법관하고 아까 봤죠? 누가 임명을 합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근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국회가 동의를 안 해주면 임명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서로를 견제하는 권한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법원은 정부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냐?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 명령을 누가 하죠? 정부와 대통령이 하죠. 그 정부랑 대통령이 만든 명령, 규칙, 처분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 있으니까 이 친구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냐? 대법원장하고 대법관하고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래서 임명권으로 이 친구들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자, 국회에서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었죠? 국정감사 있었죠? 대표적으로 국정감사가 존재했었고요. 그 다음 이 친구들, 고위공무원들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나쁜 짓을 하면 자를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탄핵소추 의결권이 있었고, 자, 그리고 행정부 사람들이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바로 국회라고 했죠. 예산안 심의 확정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에서 이렇게 압박을 하면 행정부도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저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삼각형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 교과서에는 이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사명권이나 여러 가지 그런 다른 권리도 배우지만 중학교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잘 정리해두고 매우 중요하니까 이 정지해서 암기를 하셔서 오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볼 텐데요. 자, 헌법을 지키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 자, 하는 일이 두 개예요. 헌법을 지킨다. 자, 두 번째는 기본권을 뭐 한다? 기본권을 보장한다 라고 적혀 있죠.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헌법을 지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그런 단체인데, 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나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국가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만든 국회에서 만든 법률 아니면 국가 정부의 공권력이 국민의 무슨 권을 침해하는가,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되어 있죠. 기본권은 어디에 보장되어 있죠?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죠. 만약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 자체가 헌법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 헌법을 지키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상을 보시면 헌법 수호기관, 헌법 해석과 관련된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을 통해서 헌법을 보호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해 주기 때문에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성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이 존재합니다. 헌법재판관은 총 몇 명? 9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임명이 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헌법재판소 이렇게 보시면 9명의 재판관님이 이렇게 일자로 앉아 계시네요.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9명은 어떻게 선출이 되는가? 자,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합니다. 그 다음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해요. 마지막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합니다. 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서 각각 3명씩 추천, 선출, 지명을 해서 9명 모두 임명은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국회가 선출, 대법원장이 지명, 임명장을 주는 사람은 누구다? 대통령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총 9명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역할은 총 몇 가지가 있는지 보시자면 크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자, 이 5가지의 심판을 담당하는 곳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위헌법률 심판을 담당합니다. 자, 아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 누구한테 있었죠? 바로 법원이 있었죠. 법원이 제청을 한 경우에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되어 있네요. 헌법소원은 우리 인권 할 때 배웠거든요.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뭐 한 경우다. 청구한 경우에 그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에 어떤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선생님의 헌법의 기본권인 평등권이 침해되는 법률이 만들어지면 선생님은 이도 저도 이제 구제를 요청해 보겠죠. 근데 구제 요청이 이도 저도 안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구제를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두 가지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누가 신청했는지를 꼭 기억해야 돼. 법원이 신청했다, 국민이 청구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탄핵 심판입니다. 우리 탄핵 소추 의결권 누구한테 있었죠? 국회의 일반 국정이었습니다. 맞죠? 국회의 일반 국정과 관련된 업무. 국회가 요청을 합니다. 국회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갑부의 장관, 법관 등 이런 공무원들을 탄핵 소추한 경우 그 탄핵이 맞는지를 심판하는 곳이 어디다? 헌법재판소입니다. 누가 요청한다? 국회가 요청합니다. 누가 요청하는지를 다 암기를 해야 돼요. 자, 네 번째,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문제의 결과를 심판해 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국가기관이라 하면 무슨 행정부 사이에서의 관계도 되겠고, 통상 지방정부 간의 싸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시와 경상북도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구미시에다가 막 이렇게 설치하려고 한다. 구미시는 그게 억울하다, 반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당해산 심판인데 이걸 요청하는 곳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정당해산 심판을 요청할 수 있는데 정당이라 하면 우리 국회에 있는 정당이죠.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헌법을 어긋나는 경우에 그 해산 여부를 요청을 해요. 정부가. 그러면 그 해산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곳이 어디다? 헌법재판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5개의 역할을 하죠. 5개의 역할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판사님 총 몇 명 있다고 했죠? 총 9명이 있습니다. 총 9명 중에 7명 이상이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재판하실 때는 7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이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은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9명이 재판하시면 5명이 찬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나머지 거 있죠. 나머지.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이 4가지는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통과가 됩니다. 다시 9명이 재판관이 계시지만 7명 이상이 있으면 재판이 열리고 그중에 권한쟁의 심판은 과반수가 찬성하시면 되고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은 나머지 재판들입니다. 나머지 재판들은 헌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헌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헌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더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 5개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치 단원에서 정리를 해볼 텐데 이 사법부와 법원은 굉장히 파트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반복 시청하시고 뭐가 중요한지 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노란색으로 다 체크를 해놨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빨리빨리 캐치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학습을 잘 하시는 방법이에요. 누가 요청했고 누가 재판을 담당한다.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잘 기억하시고 뒷부분 페이지에 문제 푸는 거 있으니까 6문제 푸시고 정리해서 마무리하고 채점까지 해보시고 테스트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우리 3단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3단원부터는 경제 파트거든요. 거기서부터는 다소 좀 쉬운 파트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